오늘 이제 골격부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골격입니다. 골격. 네, 골격은 이제 우리 몸의 외형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골격이라고 합니다. 이제 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있죠? 뼈가 두 개가 있고 모든 뼈들은 다 뼈와 맞닿는 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뼈와 맞닿는 부분을 관절이라 그러고 이 관절을 아주 푹신푹신하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완충제가 필요하죠. 스프링 같이. 그것이 이제 연골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럼 연골과 연골도 그다지 막 직접 아주 세게 맞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굉장히 적어요. 얼음이 미끄러지는 것의 수십 배의 아주 미끄러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활액이에요, 활액. 그 활액이라는 것이 이제 젤리처럼 이렇게 액체가 차 있어서 아주 윤활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활액입니다. 그리고 활액이 잘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활액이 어디로 새나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것이 활막입니다. 이거 활막, 활막. 그리고 요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이제 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이 뼈 있죠? 뼈를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육들이 이 뼈를 싸고 있는 근육, 그거를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골격근. 골격근. 그리고 골격근은 당연히 뼈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붙어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돼요. 그쵸? 근육과 뼈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냐? 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거를 힘줄이라고 합니다. 힘줄.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죠? 힘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 속에는 뼈 겉에 뼈 이제 외곽 부분을 이제 골질이라 그러고 뼈 중심부에는 그 골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골수까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골격이라는 것은 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다 건강해야 우리 골격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네들의 구조는 이 요소들의 구조는 다 요렇게 얼기설기 기둥과 석가래 같은 요 구조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이름, 역할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요 얼기설기 이렇게 기둥과 석가래처럼 얼기설기 있는 요것을 콜라겐, 콜라겐이라고 하고 그리고 엘라스틴이라는 그 용접 부위가 있습니다. 이 얼기설기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용접해야겠죠? 엘라스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아주 튼튼하게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물에 예를 들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인 같은 게 들어 있으면 요거는 골질이 되는 거고요. 이 골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골에 해당되는 건 요 사이사이에 글루코사민이 들어 있으면 그거는 관절 연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요 골격근 있죠? 골격근에 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수분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단백질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류가 많이 있으면 그걸 골격근이라고 하고 또 피부가 되려면 여기에 히아루론산이 들어가면 이제 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들은 다 이렇게 콜라겐 엘라스틴 구조물 속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제 전체적인 골격에 대한 구조물은 이제 그려드렸고 먼저 골질이란 걸 보겠습니다. 골질. 골질 여기다 쓸게요. 골질. 골질이 좋다라는 건 이제 골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밀도. 골질이 좋아요. 골밀도가 좋다. 그럼 골질이란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 콜라겐 엘라스틴 구조물에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골질, 그 뼈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70개 정도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면은 성인이 되면 206개로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게 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뼈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의 기둥. 척추라든지 이런 뼈들, 다리뼈, 우리 몸의 기초 골격, 기초 그 기둥을 담당합니다. 그럼 이 뼈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탱을 하고 있어야 우리 몸 자체가 무너지질 않는 거겠죠. 그쵸? 뚝뚝 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질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뼈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칼슘을 많이 먹어야 돼. 칼슘을 잘 먹어야 뼈가 튼튼해. 그 말도 맞는데 사실은 칼슘이나 이런 무기질이죠. 방금 말씀드린 무기질. 내용물인 저 콜라겐 엘라스틴 구조물 속에 무기질이란 것이 전체가 아니라 한
45%가 무기질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콜라겐, 엘라스틴이 한 55%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기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기질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뼈는. 무기질과 유기질이 합쳐져서 내 뼈를 이룹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나는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만 많이 먹어서 뼈가 튼튼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 드셔야 된다는 거야? 콜라겐, 엘라스틴을 형성하는 건 뭐다? 단백질과 비타민 C, 비타민 B군 요런 물질을 충분히 드셔줘야 콜라겐, 엘라스틴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질과 무기질이 두 가지가 적절히 믹스가 됐을 때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질은 뼈의 단단함을 결정해요. 단단한 거, 딱딱한 거. 근데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잘 부러져요. 대리석 한번 바닥에 딱 떨어뜨려 보세요. 와장창 부러지죠. 그쵸? 딱딱하긴 엄청 딱딱합니다. 근데 충격, 조그만 충격에도 바사삭 깨지는 게 또 단단한 거의 단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뭘 보강하면 돼요? 탄력, 탄성을 보강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이 뭐다? 콜라겐, 엘라스틴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데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은 충분히 있는데 저 콜라겐 성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바사삭 깨집니다. 그걸 분쇄골절이라 그래요. 뼈가 깔끔하게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분쇄되듯이 이제 골절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붙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뼈 건강에는 '칼슘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골질이란 것이 우리 몸에 계속 평생토록 축적되면 좋은데 이것도 우리가 노화라는 것이 있고 그쵸. 생애 주기가 있다 보니까 칼슘도 노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골질의 그 골 축적량이란 것이.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골 밀도, 세로 축은 골 밀도입니다. 그리고 가로축 요쪽은 이제 나이죠. 그래서 여기는 50세, 빵세, 100세 해 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땐 50%좀 넘게 골밀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최고 100%의 골밀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25세에서 35세 골밀도가 100% 채워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관리했을 때 골밀도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관리했을 때 100%를 채울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 25세에서 35세 사이예요. 그때 정말 잘해야 돼요. 이때 100%를 찍으면 천하 없어도 5 년에 2%씩 감소를 하게 돼요, 골밀도라는 건. 5 년에 2% 감소가 35세 이후로 쭉 돼 가지고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서서히 떨어지는 것도 잘 관리했을 때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서서히 떨어지면 관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서서히 떨어지면 우리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돼도 50%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50% 이하로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골다공, 뼈 관련 질환으로 보시면 돼요. 잘 부러지는 상태. 그래서 50% 이하로만 안 떨어지게 잘 관리하면 평생 나는 골다공 걱정 없이 현수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관리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자 관리를 못했다 생각해 볼게요. 태어날 때 내가 골밀도가 약했는데 관리도 잘 못해서 35세,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잘 관리를 못해서 100%를 못 채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건 35세 때부터 다 떨어지니까 요렇게 떨어지겠죠. 요렇게 떨어져서 나중에 80세 넘어서 골다공이 좀 올 수도 있는데 관리도 잘못했네? 그러면 떨어지는 이 하얀 곡선이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급하게 떨어져서 한 60세 정도에 골다공이 와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60세, 70대 사이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여성분들이 아주 불리해요. 이 폐경이란 게 있어 가지고 폐경 때 우리 5 년에 2%라 그랬죠. 폐경 5년 동안 10에서 12%의 골밀도가 폭락합니다. 주가 폭락하듯이 와장창 폭락해요. 어떻게 된다? 이때 50세 보통 오죠. 그래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 비율이 남성의 여성이 골다공증 환자 중에 90%를 차지한다 그래요, 현재. 골다공증 환자가 100만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중에 90만이 여성분이 이제 골다공증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요 시점까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럼 요 시점까지 관리하고 요 이후에는 관리 안 하냐? 관리 계속 잘해야 돼요. 왜? 하얀 곡선을 완만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쵸? 여기 계신 여성분들 35세 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하얀 곡선이 완만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 곡선을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골다공이란 게 왔어요. 골다공. 골다공이란 게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골다공증성, 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란 게 있어요. 이름 되게 길죠. 골다공 와가지고 척추가 압박돼서 골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대들보가 무너졌다 보시면 돼요. 턱준 대들보죠. 집으로 따지면 그렇죠. 건물로 따지면 대들보 중심 기둥인데 거기가 무너져요. 그러면 전체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죠. 허리가 틀어집니다. 굽어져요. 못 핍니다. 그래서 몸에 하지 마비가 온다든지 집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어져요. 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막 찾아보다 보면 방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시더라고. 기어다녀. 못 일어날 힘도 없고요. 근데 되게 젊어요. 50대야. 근데 그분이요. 50대에서 60대 분들이 집 밖에 못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때문에. 또 두 번째 이게 있죠. 이 척추하고 또 비등비등하게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요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부분에 골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이 다치게 되면 이것도 일상생활이 안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안 되고요. 그냥 거의 기어다녀야 돼요. 목발을 짚고 다니시든지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뭐 척추가 그렇게 고장 나게 되면 병원 가시면 골 시멘트 뭐 시술이라 그래 가지고 그 관절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주입해 가지고 굳히는, 왜? 관절이 골다공 때문에 이렇게 숭숭 비었으니까. 그래서 굳히는 그런 시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핀 고정술 있죠? 척추를 고정하는 그런 핀 삽입술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핀이 다다다닥 척추에, 목부터 허리까지 쫙 척추에 핀이 딱 박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다공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죠. 고관절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망률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특히 다치신 분들은 6개월 이내 사망률이 50%예요. 고관절 다치신 분들은.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로 그 사망률은 한 5년 내에 한 20%, 30%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관절이 훨씬 위험하죠. 그리고 이게 합병증이 무서운 게, 저렇게 이 두 가지가 걸리게 되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대사가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대사율이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의 기저질환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그 정맥에서 그 혈전 있죠.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잘 생기는 상태가 되고 그 혈전이 색전된다 그러죠. 혈전이 혈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가요? 폐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 혈관에서 폐로 올라가서 폐세포의 혈류를 막는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골다공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50% 이하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한 심각성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다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다큐멘터리 보면 골다공 오신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나는 이 골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첫 번째는 골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성장 호르몬입니다.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어떻게 해요? 골 형성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아까 폐경 때 성호르몬이 뚝 떨어지니까 골밀도가 뚝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이에요. 운동. 저항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뭔가 하중을 느끼고 저항을 느껴서 이 뼈에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극.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입니다.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 이 네 가지로 인해서 골밀도가 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중에서 나는 하나라도 제대로 신경 쓰는 게 있나 잘 볼게요. 자, 그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게 좋은데 언제 잘 나온다 그래요? 잘 때. 주무셔야 돼요. 몇 시에요? 12시에서 2시 사이. 그때 나는 안 잔다. 다 주무시죠? 그쵸? 이제 홍기봉 리더님 눈치가 보여서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 네, 찔리시는 거죠. 빨리 주무셔야 돼. 그래야 골밀도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성호르몬. 성호르몬 자체는 폐경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전에 그래서 빨리 나는 이 폐경이 아직 안 왔다. 열심히 관리하시고 폐경이 이미 끝났어. 그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르몬 뺀 나머지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성호르몬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운동에 또 해당되는 건데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요. 증가해요. 그것이 또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주지만 그쵸? 이 골밀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중을 주는 운동, 특히 하체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이란 거, 우리 몸에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뼈에. 우리 몸은 적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강한 자극을 한 번에 주면 뼈가 와사삭 부러지겠죠. 일꾼을 짊어지면. 근데 조금씩 하중을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몸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1kg부터 들기 시작해서 5kg, 10kg, 20kg 이렇게 늘려가는 뭔가 하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중을 느낀다는 건 사용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중을 느끼라는 겁니다. 하중을. 이런 것들이 저항 운동이라 그래요. 그런 운동들을 꼭 하셔야 된다.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에로시 한 5개씩 들고 스쿼트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중을 느끼게 하는 자극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골밀도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인들 있죠? 우주에 나가서 골다공증 다 걸려와요. 우주 탐사를 나갔다가 지구에 돌아오면 다 골다공, 근육 감소증 다 걸려서 와요. 그래서 그거 다시 재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만큼 하중이란 거, 중력이란 것 때문에도 그런데 그래서 하중이란 게 무시 못한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영양소 공급. 아까 뭐라고요? 다 말씀드렸죠?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B 같은 이런 유기질을 충분히 공급해서 콜라겐, 엘라스틴을 형성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무기질인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 이게요. 뼈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된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관리하시면 이 골질은 잘 유지가 되신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제 관절이에요, 관절. 관절. 이제 연골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게 되겠죠. 관절. 관절 이제 조인트라 그러죠, 조인트. 군대 가서 조인트 맞아보신 분들, 조인트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죠, 그렇죠? 저는 안 맞아봤어요. 근데 관절. 이 관절이란 것은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절은 우리가 원래 건강한 성인 남성은 한 3.9m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그래요. 건장한 성인 남성 정도. 3.9mm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관리하고 살면요. 나중에 노인이 돼서 한 80대 노인이 돼서도요. 3.2mm 정도의 두께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닳죠. 관절은 쓰면 쓸수록 소모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되게 소모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노화라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조직 재생력은 떨어지지만 재생은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마모에 비해서 조직 재생이 그렇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모만 일어났다면 우리는 5년만 해도 연골이 없어질 겁니다. 신발 밑창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신발 밑창. 달아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열심히 막 운동하고 뭐 축구하고 막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금방 5mm 닿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렇다는 거는 뭔가 조직 재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저거 인정 안 합니다. 재생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재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조직 재생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원료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겐, 엘라스틴 이 기둥석가래에다가 관절은 글루코사민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글루코사민. 이 글루코사민이 공급되면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또 합성이 되게 돼요. 프로테오글리칸. 이 성분은 젖병솔처럼 생겼습니다. 분자 구조가. 젖병솔처럼. 약간 완충제처럼 생겼죠. 우리 파카 있죠? 파카 같은 거, 패딩 같은 거 속에 오리털, 거위털 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충제라고 그러는데 얘도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프로테오글리칸이 뭘요? 이렇게 수분이나 히알루론산을 굉장히 많이 흡착할 수가 있어요. 흡착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푹신푹신한 형태의 저 연골을 만들 수 있는 근본 물질이 프로테오글리칸이다. 그리고 아까 마찰 저항을 잘 해주기 위해서 저 활액이 굉장히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저 활액 성분에도 프로테오글리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완충 역할을 해주면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성분이 뭐예요? 이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요거를 충분히 공급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관절염이 많을까라는 거예요. 점점 관절염 환자가 많아집니다. 이상해요. 얘도 이 유전자상 140년 쓰게끔 만들었다 그래요. 유전자상으로는 140년 동안 고장이 안 나게끔. 단 관리를 잘하면. 근데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140년은커녕 뭐 40,
50년, 60년만 해도 막 고장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 봤더니 현대인들이 저걸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된다 그래요. 간에서 뭘로 생성된다? 합성을 하는데 내가 먹은 당과 그리고 단백질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스와 아민이라는 글루코스란 당, 아민이란 단백질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간에서 그걸 합성시켜서 글루코사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만들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거 왜 안 만들어져요? 이유가 있겠죠. 스트레스가 주범이에요. 거의. 스트레스. 간이 글루코사민을 만들 여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내가 외부 첨가물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외부에서 뭐 숨으로 마시는 아니면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독소가 많아요. 뭐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현대에 들어와서 해독할 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독하느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불이 났는데 집이 불이 나서 불이 활활 타는데 설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거지에 해당하는 게 글루코사민이 만드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불이 나는 걸 이제 꺼야 되잖아. 그걸 해독이라 보시면 돼요. 불 끄는 게 먼저예요? 설거지가 먼저예요? 불 끄는 게 먼저죠. 우선순위는.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 글루코사민을 만드는 일 자체가.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독을 많이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추가 단백질 충분히 안 드시면 또 그렇죠. 단백질. 당은 많이 드시고 계신데 단백질은 대부분 부족해요. 많이 결핍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영양과 스트레스와 그 독성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후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나는 스트레스 줄이고 해독할 거 줄이고 영양소 잘 주면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하긴 하지만 노화가 되면서도 얘는 또 합성률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25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져요. 글루코사민 합성률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와서 50대 이제 뭐 40대, 50대, 아니면 늦으면 60대 이 왔어. 관절염이 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간을 회복시킬래. 늦었다라는 거예요. 간을 먼저 회복시켜서 관절이 좋아질래. 늦었다. 그럼 뭘 해주면 좋냐? 저 글루코사민을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게 간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정답은 글루코사민을 외부로부터 섭취해서 보충해 주는 게 좋다. 합성된 형태로. 그러면 저 글루코사민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글루코사민을 어디에서 보통 이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키틴이라는 갑각류에서 이제 추출을 합니다. 키틴이라는 물질을. 갑각류는 새우껍질, 개껍질 이런 데서 추출을 하겠죠. 이거를 탈아세틸화 해가지고 키토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키토산이라는 물질을 어떻게 정확하게 5천분의 1로 쪼개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그러면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키틴을 추출해내고 키토산을 만들어내고 정확하게 5천분의 1로 쪼개는 공정을 어떤 회사든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좋은 건 아닌가? 왜냐? 아메이가 저걸 정확하게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저게 어렵다 그래요. 저게 어려운 기술이다. 그래서 요거를 키틴을 추출하고 이렇게 해서 글루코사민을 만드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나기 어려운데 아메이 조인트 가드는 제대로 된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루코사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물질들도 같이 있는 게 아메이 뉴트리아이트 조인트 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품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조인트 가드입니다. 효과가 확실해요. 그래서 좋아요. 뭐 다른 건 확실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닌데 좋아요. 왜냐면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드시면 일단 효과를 빠르게 좀 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밥 반찬 먹으면 건강해져 누가 몰라요. 그렇죠? 허브렉스 오마이스의 단백질 밥 반찬이에요. 근데 조인트 가드라는 제품은 뭐야? 특정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된 시각처에서 인정을 한 그런 전문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 제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빠른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WS 오마이스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비염이 좋아지는 거 알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엘로케어는 왜 따로 나왔어요? 직방으로 효과를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딱 비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그래서 기능성과 그냥 일반 보조식 상태랑은 조금 그 속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글루코사민, 아메이 조인트가는 뭐가 다르냐? 글루코사민이 당연히 들어있죠. 기본 물질인데 이게 1500mg가 들어있습니다. 1500mg를 왜 강조하냐? 하루에 1500mg 이상 드셨을 때 효과를 봅니다라고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MSM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MSM은 뭐야? 이건 식이유황이라 그래서 특히
저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은 저 식이유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E형 콜라겐이란 것이 구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2라 그래요. 2 물질을 만드는 식이유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 기둥과 석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저 MSM.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요 마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게 히알루론산 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히알루론산도 들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보스웰리아가 들어 있어요. 보스웰 이것도 막 관절염 치료제라고 막 소문이 많죠. 얘 자체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냥 염증이 과다한 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시중에는 보스웰리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관절염 치료제, 뭐 명약처럼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는데 아닙니다. 근본적인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은 보스웰리아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있으면 좋은 거야. 주된 물질, 주 구성 물질이 있는 가운데 요게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뭐야, 콘드로이친 있죠. 뭐 상어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연골 자체 성분을 넣어놔서 연골을 구성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가 있어요. 아세로라 농축물이라고 써 있는데 비타민 C는 항산화 역할을 해서 관절이 빨리 상해버리는 걸 막아주는 거죠. 관절이 상하는 것도 활성산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천후 전방위적으로 관절을 좋게 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나는 모든 들었는데 성분들이 한 큐에 다 거의 들어있어요. 생활권을 챙겼을 거야. 대부분 따로따로 이렇게 그래봐 있거든요. 시중에 제품들. 근데 얘는 하나로 완전히 집대성된 그래가지고 관절에 좋은 것만 다 모아놓은 바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공급하시면 현재 관절염이 어느 정도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와 계시더라도 충분한 양을 드시면 좋습니다. 3기나 4기 정도는 한 달에 한 통이 아니라 2통 내지 3통 정도로 충분한 양을 보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세몬 오메가3를 또 추가로 하시면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회복에 빨리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다. 예방도 되고 현재 관절염 환자 상태가 됐더라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다음에 근육이 있죠. 근육.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 골격근을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육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골격근이 있고 평활근이 있고 심근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큰 맥락으로 근육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골격근은 당연히 골격뼈를 이루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뼈를 움직여주는 그런 근육이고요. 그리고 평활근 같은 경우는 내장근이라 그래서 우리 뭐 소화관이라든지 기관지, 그 호흡기 쪽의 관이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 혈관이라든지 이런 관을 좁혔다 폈다 해주는 그런 것들을 평활근 근육이 이렇게 수축 이완 작용을 하는 것. 심근은 당연히 심장을 이렇게 수축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근육이 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골격을 뭔가 뼈를 움직여줘서 활동하게끔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근육이 없으면 체온 유지가 안 돼요. 우리 몸에 엔진 역할을 하는 건 다 골격근 속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체온 유지도 잘 안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니까. 내가 먹은 영양소나 이 칼로리를 잘 태워서 체온 유지를 해주는 것들은 다 근육세포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근육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근육 관리가 잘 안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관절과 골질까지도 다 영향을 줘요. 보세요. 근육이 좋지 않은데 근육이 양이 적고 근육의 힘이 좋지 않은데 관절과 골질이 좋으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육은 굉장히 좋은데 관절은 안 좋고 골질이 안 좋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면 관절과 골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왜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됐냐 봤더니 얘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근육은 뭐 키우면 미관상 좋지 뭐 요 정도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냥 근육이란 건 원래 좀 줄어드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한 40대 이후부터는 15%씩 감소하고요. 60대 이후부터는 이 10년 동안이에요. 10년에 15%, 60대 이후는 10년에 30%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죠. 한 70대 되면요. 젊었을 때 갖고 있던 근육의 반절이 사라져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근육이 줄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줄었을 때, 근육이 너무 약해지거나 줄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골감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감소증이죠. 골이 아니라.
근감소증. 근육이 감소합니다. 감소. 어떻게 감소하냐? 아까 내가 한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근감소증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70대 이후에 절반이 준다 그랬죠? 그럼 보통 때, 그냥 보통 사람. 60대, 50대도 이 근감소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야? 관리를 제대로 잘못하면. 이따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지만. 근감소증이 오게는, 근감소증은 이거예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11초 동안 스쿼트 있죠? 의자 놓고 의자에 앉았다 갔다 스쿼트를 5번을 못 하잖아요. 11초 동안. 그러면 근감소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m를 걸어가는데 3.2초가 초과가 된다. 4m 걸어가는데. 그럼 그것도 근감소증 상태예요. 그게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는 횡단보도를 그 녹색불 나와 있는 그 시간 동안 제대로 걷기가 힘들다. 근감소증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내가 평소에 앉아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항상 피곤해, 무기력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나는 집안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달 넘어져. 이런 분들 있어요. 달 덮질려. 이런 분들 근감소증의 시초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감소증이라는 게 그래서 최근에 질병 코드로 등재가 됐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근감소증은 그냥 말이 아니라 질환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미국에서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M62.84라고 이렇게 질병 코드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좀 늦었어요. 작년에 2021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정확하게 질환이에요. 질환. 그래서 난 인바디 검사했는데 근육량이 너무 줄어. 표준 이하야.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근감소증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약간 뼈 쪽하고 비슷해요.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을 하셔야 되죠, 당연히. 운동. 운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이요? 아까 저항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저항 운동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항 운동은 약간 무산소성이죠. 그러면 골격근이 커지게 돼요. 중요한 건데 대장근도 중요하고 심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둘 다 병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평활근과 심근을 단련시켜주는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25% 라이드를 숨이 타는 최대 심박수의 한 70에서 80% 사이로 숨차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추가로 근육이 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저항 운동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스쿼트도 좋고요. 뭐 팔굽혀펴기도 좋고요. 턱걸이도 좋고요. 그런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해서 잘 유지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영양이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소. 어떤 영양소요? 특히 단백질이죠. 근육세포는 거의 단백질로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뭐 다양한 그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특히 단백질입니다. 내 몸무게 1kg당 1g이 기본 내 생명 유지 차원으로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나는 근육량을 좀 늘리고 싶어. 근성장을 이루고 싶다라면 1g이 아니라 1.5g에서 하루에 2g을 먹으래요. 킬로그램당. 저는 체중이 지금 80kg 정도 나가니까 2g이면 하루에 28에서 160g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 160g을 나는 순수 단백질로 고기나 이런 걸로 먹으려면요. 딱 고기 160을 먹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160g을 사서 먹는다 하더라도 소고기를 그 160g이 순수 단백질이 아니에요. 거의 수분입니다. 수분, 지방 이런 걸 쫙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수 단백질이 어떻게 해요? 한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15%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 이용률이 100% 되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60%의 흡수 이용률을 가져요. 소고기 같은 경우. 그래서 내가 100g의 소고기를 사게 되면 결국은 9g 정도, 10g 정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단백질을 섭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뉴트리 프로틴, 아메이의 프로틴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메이의 프로틴 단백질 10g을 섭취하시잖아요. 그럼 10g이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나는 100g 고기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뉴트리 프로틴을 활용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굉장히 늘려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그게 흡수 이용이 잘 되려면 이용되고 근합성으로 잘 이어지려면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런 것들 그리고 미네랄,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또 근합성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합성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죠. 그게 휴식입니다. 어떤 휴식이요? 수면. 아까 뼈, 골밀도 형성도 수면하고 관계 있었죠? 근육 형성도 수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휴식을 충분히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나는
숙면을 취하는 상태가 돼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11시엔 주무셔야겠죠? 얘기하셨죠. 그래서 빨리빨리 주무셔라. 그러면 운동과 영양과 휴식 요 3박자가 딱 맞았을 때 근육이 잘 유지되거나 성장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직 이제 근성장은 어려운 거 아니야? 제가 다큐를 찾아봤어요. 연세가 60대이신 분인데 골다공이나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셔서 제대로 걸음도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60대 중반이 되셨는데 야, 허리 꼿꼿하고요. 자세도 딱 틀이 딱 잡히고 골격이 근육과 뼈가 딱 건강해지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완전히 무슨 뒷모습으로 보면요. 한 뭐 40대, 30대 뒷모습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지금 늦지 않았다. 잘 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잘 관리하시라. 안 그러면 이 근육의 이 강도 그리고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또 움직임에만 제한이 오는 게 아니라 성인병의 그 고혈압과 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하면요 또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더 마찰이 심해집니다. 관절을 잡아주지 못해서 마찰이 심하게 나서 관절염도 잘 걸리게 되고요. 또 저항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골질도 저항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골밀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서로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 관절 관리, 골질 관리 잘 하셔서 우리 골격을 건강히 100세까지 죽는 그날까지 잘 유지 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면역하고 마치겠습니다. 면역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을 이제 지켜주는 거죠. 한자 뜻풀이 그대로 하면 역병을 면하다는 소리예요. 역병, 전염병을 면하다. 전염병 역자에다가 면할 면자더라고요. 그래서 역병을 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몸이 사실상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이 하는 일은 이런 거죠. 4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몸을 방어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합니다. 세 번째, 재생합니다. 네 번째,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어, 정화, 재생, 기억. 정화는 청소라고도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이라는 것이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면역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이런 일들을 집행하는 주체는 누구냐 봤더니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우리 몸을 요걸 한다는 거예요. 백혈구 하나가? 백혈구가 사실은 한 가지로 축약해서 분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백혈구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는 군인이죠. 그럼 군인이면 그냥 군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군인이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해, 공군,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뭐 UDT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외부 침략이나 이런 거는 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것들을 다 백혈구가 하는 일인데 세분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말 그대로 많이 먹는 세포예요. 뭘 많이 먹어야 하여튼.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치워서 해결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식세포. 대식세포 다음에 또 많은 게 뭐가 있냐면 과립구예요. 과립구.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호중구가 차지를 합니다. 그 숫자가. 그리고 과립구. 그다음에 마스터 세포가 있습니다. 마스터 세포. 다른 말로 비만 세포라고 해요. 말 그대로 비만 세포. 왜 얘가 그 관찰을 해봤을 때 좀 뚱뚱하다 그래요. 생긴 게. 그래서 비만 세포란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왜 뚱뚱하냐 봤더니 자기 몸속에 히스타민을 충분히 엄청 많이 담고 다녀서 굉장히 뚱뚱하다 그래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히스타민이 그렇게 외부로 배출돼서 혈관 확장이라든지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닌다. 비만 세포. 그리고 NK 세포라 그래요. 내추럴 킬러라 그래서 얘도 우리 몸에서 약간 경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색출을 하고 변절자가 있으면 사살을 하고 뭐 간첩 색출하듯이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범죄자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색출하는 것이 또 NK세포. 그리고 군인을 도와주기도 하죠. 전쟁 상황일 때 경찰이 군인하고 협조해서 또 군인을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 그래서 NK세포는 내부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협조를 잘 하는 놈.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려 다니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선천적인 면역이라고 합니다. 선천 면역. 타고난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을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배정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후천적인 게 있어요. 후천적인 게 있잖아요. 선천적인 게 있으면. 그래서 후천적인 건 뭐가 있냐면 T 임파구가 있고요. B 임파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T 임파구는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헬퍼 T 임파구, 뭔가 도움 T 세포라 그래요.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킬러 T 임파구, 뭔가 특수부대예요. 사살 전문 특수부대, 킬러 부대.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굉장히 살상 능력을 탁월하게 갖춘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프레스 T 임파구, 뭔가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 T 세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B 임파구는 이따 또 드리겠지만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후천적인 면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천, 후천해서 이렇게 백혈구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어떠한 유기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몸을 방어하고 정하고 재생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제 얘네들이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고 정하고 재생하고 기억하는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전을. 그럼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몸을 방어를 하려면 외부에서 침략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침략자라는 걸 이렇게 그려볼게요. 바이러스라고 볼게요. 이렇게 바이러스. 쥐꼬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 그러면 바이러스가 최초로 내 몸에 침투할 때 어디로 침투할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내부로 오려면 내 피부를 뚫고 오든지 내부의 점막을 뚫고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피부나 점막층을 뚫고 와야 돼요. 대부분 피부는 상처 나지 않으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소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내부의 그 기관지라든지 장벽 이런데 그 점막으로 많이 침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피부보다 그 방어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점막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요 점막을 타고 이 내부로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점막이나 피부. 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내 몸의 내부에 이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자리하겠죠. 그리고 세포 사이에는 이 간질액이 있어서 물이 차 있는 거고. 그리고 근처에 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혈관이 이렇게 놔져 있고요. 그리고 요 혈관 주변에 또 뭐가 있어요? 림프가 있어요. 근데 림프가 있는데 림프는 중간중간 이렇게 큰 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림프절이라 그래요.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맨 처음으로 감지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내 몸에 이제 비상 상태예요. 들어왔어요. 비상을 선포하는 놈, 시작을 알리는 놈,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가 이 대자로 쓸게요. 이렇게 세포 근처에서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다가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잡아먹습니다. 일단 그때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한두 마리씩 들어오는 거는 그때 잡아먹어서 우리가 저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는지 뭐하는지 어떤 증상이란 게 없어요. 그냥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고 딱 깔끔하게 항상 잘 끝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어느 날 왕창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왕창이요? 10마리 들어오다가 막 1000마리, 10,000마리가 들어오네.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대식세포가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와요. 대식세포로만 감당하기 힘든 상태. 그러면 내 내부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마스터세포라는 것이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합니다. 마스터세포도 또 근처에 있어요. 이 혈관에 돌아다니다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대식세포가 연락을 해요. 야, 지금 내가 인해전술로 밀리게 생겼다. 아니,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연락을 해. 그럼 마스터세포라는 놈이 알았어요 해가지고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그랬죠?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좁았던 혈관이, 좁았던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요. 혈관 팽창, 그래서 혈관 확장을 일으킵니다. 혈관 확장을 일으켜가지고 히스타민 터지면. 그래서 이 모세혈관 혈관벽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더 커지게 돼요. 그럼 이 큰 구멍을 뚫고 누가 이동한다? 저 호중구라는 놈, 과립구에서 특히 호중구가 많다 그랬죠? 과립구가 요 혈관과 간질액 사이를 오가기가 굉장히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방어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 마스터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왔다리 갔다리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립구도 대식세포를 도와서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요 NK세포도 주변에 돌고 있다가 그걸 같이 도와줘요. 경찰이니까. 외부에서 북한군 쳐들어왔다고 경찰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너무 인해 전술에 밀려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특수부대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대식세포가 지원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근처에 헬퍼 T인 파구가 이렇게 정찰병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대식세포가 야, 안 되겠다. 지금 세포가 감염을 허용하게 생겼어. 아니면 지금 허용했어. 허용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선천적인 면역으로 다 해결을 했었는데 백혈구가. 근데 얘가 인해 전술로 뚫고 내 정상 세포에 들어와 버렸네.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교체해 버렸네. 그래서 얘는 감염 세포가 돼 버린 거죠. 감염 세포. 감염 세포가 돼 버리면 감염된 세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천적인 세포 그 면역은. 감염 세포는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들어가서 감염을 허용한 것은.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그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감염을 허용한 감염이 된 요 숙주가 된 이 내 몸의 세포를 어떻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건 후천적 면역인 이 T인파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킬러 T인파구 그런 놈이. 그래서 대식세포가 헬퍼 T인파구한테 야, 킬러 T인파구 불러다 줘. 특수부대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럼 헬퍼 T인파구 알았어요 해가지고 누구한테요? 킬러 T인파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감염을 허용했다. 가서 좀 저기 감염된 놈 좀 죽여줘라. 이런 연락을 합니다. 그 연락을 하는 것을 항원제시라 그러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을. 그리고 또 동시에 B인파구한테 연락을 해서 특수 무기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저 지금 얘 몽타주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놈인데 저 바이러스가 저 바이러스에 아주 특효인 무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명령을 해서 B인파구는 알았어 내가 지금 생산할게 해가지고 B인파구는 어디에서요? 림프절에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고 T인파구도 림프절에 있는데 이 킬러 T인파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 킬러 T인파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울 준비가 완료되면 T인파구가 출동을 합니다. 감염된 세포를 딱 색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염됐는데 감염 안 된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잘 봐가지고 올커니 너 감염된 놈이구나. 왜 아닌 척해 해가지고 얘를 세포 벽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퍼포린이란 물질로 세포 벽 구멍을 빵 뚫은 다음에 그 구멍 뚫은 자리로 세포 독을 집어넣어요. 그 그랜자임이라는 독이 있어요. 독을 싹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빵 터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결국은 내 원래 정상세포였던 놈이 죽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선천적인 면역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후천적 면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힘든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걸 감염 증상이라고 해요. 그쵸? 감염증. 감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리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고 막 그쵸? 콧물 나오고 기침 나고 이런 증상이 나오죠. 그것이 후천적 면역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돼요. 선천적일 때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킬러 팀파워가 감염된 놈을 빵빵빵 터져 죽이러 다녀요. 죽이고 다니다가 이제 다 죽일 거 죽였어요. 그러면은 끝나야 되죠, 전쟁이. 그럼 전쟁을 끝내는 세포는 이 T인파구의 서프레스 T인파구가 야, 공격 중지. 전쟁 끝났어. 이게 종전을 선언합니다. 종전 선언을 해서 끝내는 거야, 전쟁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직 이 얘기 안 했구나. 킬러 팀파고 싸우는 동안 B인파고도 도움을 줍니다. 항체로서 특수무기도 같이 분비가 돼가지고 항체가 저 바이러스를 꼬챙이 같은 걸로 탁 모가지 풀어 잡아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저 킬러 팀파고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호중구가 모가지를 콱 틀어 잡고 있는 저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아먹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 킬러 팀파고와 이 항체가 서로 협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끝내는 거죠. 근데 내 정상세포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건물로 뭐 전쟁으로 따지면 건물이 완전 폭파된 상태, 도시가 폐허가 된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속이. 그럼 폐허가 됐으니까 다시 건물을 세우고 그걸 재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폭파된 잔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청소해내잖아요. 그걸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 잘 해냈잖아요. 이제 정화하고 재생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건물 다시 재건축하고 쓰레기들 다 처리하는 거, 시체 처리하고 장례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백혈구가 다 하는 일이다. 잔해를 치우는 건 다 대식세포가 하는 거예요. 대식세포가. 그리고 그럼 재생이 다시 일어나고 세포가. 그 다음에 기억을 하죠. 한번 B인파고에서 항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항체 제조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얘네 후천적 면역이 작동하기 전에 항체가 바로 잡아버리게. 그리고 대식세포가 먹어버리게. 증상도 없이 끝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항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 없이 끝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이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화 시스템, 재생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분화돼서 최첨단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우리 몸을 조금 신뢰를 하시라는 거예요. 신뢰. 우리 몸이 이렇게 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우리 몸의 면역을 좀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면역을 못 믿게 되면은 자꾸 휘둘려요 또. 자꾸 무슨 뭐 주사를 맞으라느니 자꾸 뭐 약을 먹으라느니 다양하게 막 그쵸?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해서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을 믿고 어줍지 않은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냥 면역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이 잘 활성화되고 그쵸? 활성화되고 그리고 잘 막아줄 수 있게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이따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과 관련된 질환 몇 가지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런 면역 관련해서 첫 번째가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 알러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죠. 면역 반응으로. 어떻게 해요? 저 마스터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과하게 분비되는 상황이에요. 적절히 분비되면 아까처럼 우리 몸의 면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과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불편 증상이라나요? 어떤 거요? 아토피라든지, 그렇죠. 뭐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알러지성 이런 그 알러지 과잉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민 반응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꽃가루를 마시고 먼지를 마시는데 저는 멀쩡한데 옆 사람은 기침, 콧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두드러기 나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면역이 약해진 거예요. 면역이 왜 약해지고 민감해졌냐를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유력하게 보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이라 그래요. 장누수. 장이 면역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라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왜 그런 말이 있냐면 이 장이 소화돼서 제대로 소화된 물질만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흡수돼서 이용되면 되는데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누출되는 거예요. 누수가 되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독소로 작용한 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 수치, 염증 반응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럼 그런 누수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 장 상태라면 그 장 주변에 주둔하고 있던 내 군인 병력들, 백혈구가 엄청 주둔하고 있거든요, 장 주변에. 그럼 장 주변에서 주둔하고 있는 백혈구라는 그 군인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거예요. 누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누수가 된다는 건 계속해서 외부의 적군이 들어오는 상태를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민감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감하니까 더 그냥 권총으로 한 명 쏴 죽일 걸 대포를 쏜다거나 수류탄을 던진다거나 막 핵을 쓰는 거예요, 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정확하게 적군만 맞춰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주변에 있던 정상 세포들도 같이 죽겠죠. 근데 전쟁통에 이렇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사살을 하면 괜찮은데 미사일을 쏴버리면은 애꿎은 민간인도 다 죽어버리죠. 그쵸?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알러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애꿎은 민간인들이 굉장히 뭐 많이 죽어나가죠. 왜 그래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만 사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으로 터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내 몸에 면역이 약해진 상태, 민감한 상태, 장하고 특히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이란 거 있죠? 유산균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유산균을 잘 활용하고 장 점막에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유산균은 당연히 어떻게 장 점막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점막에 필요한 건 처음에 다 배웠죠? 비타민 A 성분이 그리고 단백질과 비타민 B로 이렇게 점막 세포들의 이런 유착 있죠. 그리고 치밀 연접이라고 그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누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산균과 이 점막을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알러지 증상이 많이 또 낮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은 암이 있죠. 암. 암 같은 경우는 염증의 반복으로 일어나죠. 염증의 반복을 일으키는 놈은 누굴까요? 아까 장이 안 좋아도 그래요. 장에서 누수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런 염증의 반복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있죠. 스트레스도 있죠. 그 독성 물질을 자꾸 먹거나 흡입하거나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술, 담배를 계속해서 그럴 수 있죠. 첨가물을 계속 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계속 생겨서 우리 몸의 세포에 계속 염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염증의 반복이 암이나 경화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으러 다닌다 그랬죠? 하루에도 5,000개에서 8,000개의 암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NK세포가 잘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이것들을 잘 잡아 죽여서 암세포를 초기에 방지를 하게 되는 건데 전이 되거나 커지는 걸.
근데 요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암세포가 잘 전이되고 커지게 도움을 주는 게 뭐냐? 아까 세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이것도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인데 내가 잘 쉬지를 않아요. 특히 NK 세포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요? 내가 잠을 잘 때. 취침. 아까 여기 골질이나 관절에도 다 취침의 영향이 있는데 이것도 취침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자는 동안 NK 세포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암세포를 잡아주기로 다니는 건 보통 우리가 수면하는 동안이에요. 근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암세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제대로 안 자? 그럼 암세포 5천 개, 8천 개 싹 다 죽여야 되는데 깔끔하게 덜 죽이고 그 다음 날을 또 맞이해요. 그 다음 날 또 맞이해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돼요? 처리하다 남은 것들이 계속해서 잔존해 가지고 커지고 그쵸? 나중엔 전이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은 곧 뭐야? 부교감 신경이에요. 부교감 신경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암세포를 내리누를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NK 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 원인이 돼서 암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시초가 돼서.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두 번째는 항산화제를 제대로 안 먹으면 그렇죠. 항산화제를 잘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항산화제 중에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비타민 C가 포도당과 그 분자식이 화학식이 아주 유사해요. 포도당은 CHO 6개, 12개, 6개인데요. 비타민 C는요, 6개, 10개, 6개요. 비슷해가지고요. 저게 연구 결과가 비타민 C를 그 암세포가 포도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타민 C가 포도당인 줄 알고 계속 먹다가 굶어 죽는다 그래요. 잘 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비타민 C가 암세포가 커지거나 전이되는 걸 막아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평소에 잘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활성산소가 또 염증의 반복을 일으키는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조직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활성산소가 비타민 C의 아주 순기능이죠. 그렇게 해서 염증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그다음에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 내재 영양소는 이런 일을 하죠. 결과에 나온 거였고 첫 번째가 스스로 이 암세포가 커지지 못하게 하는 단백질 물질이 있대.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암세포 자체가 괴사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식물 내재 영양소예요. 파이토케미컬이죠.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식물 내재 영양소가 그 암세포로 연결시켜지는 그 혈관을 차단합니다. 혈관 차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혈관을 끌어당겨서 영양소를 지가 먹거든요. 먹어서 크거든요. 그래서 혈관 차단한다. 세 번째는 아예 전이를 차단합니다.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어딘가에 전이가 잘 되는데 그 전이를 차단하는 역할.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파이토케미컬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인정받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WX도 저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DNA 회복을 돕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삼성의료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식물 내재 영양소다. 그리고 WX와 그리고 아메이 건강식품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또 있어요. 항산화도 있는데 항산화 중에 또 오메가3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양소 중에. 오메가3는 특히 EPA 성분은 항염증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항염증. 염증이란 것이 반복되면 암이나 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EPA 성분이 염증을 가장 낮추는 그 영양소 중에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하게 섭취하시게 된다면 염증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반복성을 띠는 걸.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암세포가 염증의 반복으로도 일어나는데 하나의 또 연구가 뭐가 있냐면 세포의 호흡률이 떨어지면 또 그래요. 세포도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세포의 산소 호흡률, 산소 유입률이 65% 이하로 떨어져도 암세포가 된다 그래요.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세포 자체. 호흡이 가빠지면 얘가 변질을 일으킨대.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데 내가 오메가3로 세포막을 잘 구성을 하면 세포 호흡률이 증가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세포가 호흡을 잘하게 돼서 암세포화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오메가3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양소를 잘 활용하시면 암에 대한 것이 많이
나중에 암에 내가 걸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다.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가 면역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내 자가로 내가 내 면역이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면역 백혈구가 내 정상세포를 때리는 겁니다.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내 정상세포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눈을 때릴 수도 있고 모공세포를 때릴 수도 있고 관절을 때릴 수도 있고 신장을 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간을 때릴 수도 있고 어딜 때릴지 몰라요. 그것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류마티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크론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반성 루푸스도 있고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 80여 가지가 된다 그래요. 자가 면역도. 이 자가 면역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것, 자기 비하적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 그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아우 내가 등신이야, 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 내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에서 킬러 T 임파구가 훈련을 받는데 흉선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흉선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서 흉선에 100마리 훈련병이 아니라 50마리 훈련병만 가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나오는 놈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돼가지고 이게 내 건지 내 거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서 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상태가 자가 면역이다. 그러면 자가 면역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과 자가 면역과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서 장누수 증후군을 해결하는 것이 일단 핵심이고 그리고 내 몸에 이 백혈구 세포가 잘 골수에서 생성되도록 제대로 된 훈련병을 양산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영양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WS 오메가3 단백질 요 균형을 맞춰주면 자가 면역도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6주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